네, 신규 확진자가 24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잠시 뒤 18세에서 49세 연령층에 대한 접종 계획이 발표됩니다. 김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1,710명 네. 줄지 않고 있습니다. 당국이 4차 대유행을 쉽지 않은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만큼 지난 1, 2, 3차 때보다는 대응하기 좀 어렵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얘기겠죠. 네, 유행이 반복될수록 그 무증상자나 경증 감염자의 숫자가 지역사회에 이제 널리 퍼져 있고 그만큼 감염의 규모가 넓기 때문에 이제 통제하기 쉽지 않은 데다 이게 이제 델타 변이라고 하는 전파력이 높은 바이러스의 유행이 겹쳐 있고 또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높여도 휴가철과 겹쳐 있긴 합니다만 네. 이동량이 줄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 상승 격상 효과도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려운 이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거리두기 효과도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교수님,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글쎄요, 저는 방역의 뭐랄까 전략 또는 패러다임을 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네, 예.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알던 코로나가 지금 현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치명률 1.5% 높으면 뭐 거의 3% 가까이 올라갔던 이게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었지만 지금은 고위험군 중심으로 접종이 거의 완료되면서 현재 치명률은 0.2%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치명률의 거의 10분의 1, 뭐 한 8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바뀐 환경에서의 방역 대책을 세워야 지속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가을에 목표로 하고 있는 전 국민 70% 접종률 수준에 거의 근접한 뭐 영국이나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여전히 델타 변이로 인해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올 겨울에 또 5차 유행이 올 거라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과 같은 확진자 수 기준의 방역을 계속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는 점점 더 심해지고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가 거의 효과를 못 내는 상황에 올 거라 피해는 커지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는 없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방역의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맞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김윤 교수님. 네. 오늘 18세에서 49세 연령층에 대한 접종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8월 9일부터 예약이 시작되고요. 접종은 8월 26일부터 이제 맞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8월 9일부터 10부제로 예약이 시행됩니다. 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그러니까 생년월, 자기 생년월 일에 해당하는 날짜에 예약이 가능하고요. 네. 그 공평한 예약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해서 예약을 하도록 그렇게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날짜별 예약이 끝나면 끝부분에는 이제 또 한꺼번에 예약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또 배정하고 있습니다. 네. 예. 날짜별로 그러니까 예약 가능 물량을 균등하게 나눠서 몰림 현상, 그러니까 특정한 날짜에는 백신이 부족한 현상을 막겠다 이런 얘기로 이해가 그렇습니다. 되고 그러면 그 10부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생년월일 끝자리가 9로 끝난다. 네. 그러면은 8월 9일 예약 첫날에 이제 예약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렇군요. 거고요. 예. 그렇게 이제 생년월일에 따라서 예약 날짜를 나눠서 쏠림 현상을 막겠다 네, 이런 취지인 그렇습니다. 거죠. 예. 자, 이렇게 해서 8월 9일부터 이제 예약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활용하는 백신은 mRNA 백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화이자나 모더나를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네, 화이자나 모더나를 생각하면 될 거 아마 그 모더나의 공급 상황이 좀 원활치 않으면 화이자의 공급 물량으로 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교수님, 이 정도 예약 시스템으로 이렇게 잘게 좀 세분화하면 그동안에는 사전 예약하다가 좀 먹통이 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 정도가 되면 과부 안 걸리고 좀 무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하루에 이제 예약하는 예약 대상자를 한 170만 명 정도로 평균해서 분할 나누어 지금 이 놓은 연령대가
합하면 1,700만 명 정도 예, 되는 거죠. 1,7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열흘에 걸쳐서 나눴기 때문에 하루에 예약하실 분이 한 170만 명 예. 정도 되는데 이제 이전에 그 예약 시스템이 먹통이 났거나 그 오랫동안 대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에 비해서는 인원이 적긴 하지만 그때처럼 이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접속 창을 열어놓고 예. 예약을 시도하거나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또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질병관리청이 예약 시스템을 그 민간 그 포털들의 도움을 받아서 개선했다고 하니까 아마도 과거에 비해서 시스템은 조금 더 개선되고 국민들께서도 이렇게 고르게 백신 예약의 기회가 접종 예약 기회가 네. 확보되어 있고 물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네. 너무 조급증을 내지 않고 그 한꺼번에 예약이 몰리지만 않으면 예전처럼 그렇게 오래 기다리거나 뭐 하는 상황들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초반에 좀 몰리더라도 너무 급하게 마음을 먹지 말고 네. 기다리면 나한테도 차례가 돌아오니까 예, 마음을 좀 그렇습니다. 편히 가질 필요가 있다 말씀해 네. 주셨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일단 우선적으로 접종을 해야 되는 네.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상자도 선정이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자체 자율 접종이라고 해서 뭐 예. 택배 노동자, 환경 미화원, 장애인 또는 그 감염이 호발하는 다중 이용 시설에 근무하는 예. 뭐 사람들, 학원, 청소년 관련자들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이제 자율적으로 접종 계획을 세워서 접종하는 그 방안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접종의 사각지대 또는 접종의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도 그 당국이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부스터샷 관련 내용도 좀 있었는데요. 고령층이나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 자, 이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4분기 중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네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러면 이제 4분기 중에는 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을 가장 먼저 시작한 나라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에서 예. 이제 최근에 발표된 결과를 보면 고령층에서 접종을 하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백신의 효과가 예. 현저히 떨어지는 그래서 소위 이제 돌파 감염 사례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네. 그런 점을 고려하면 일단은 고령층에서 소위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6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그 뭐 방침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발표 내용에 포함된 것 중에 또 인상 깊었던 게 청소년들 관련된 내용도 네네.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청소년 감염자도 늘고 있고 그리고 네. 2학기의 전면 등교를 이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 만큼 청소년들도 접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백신을 네. 이런 의견을 가진 분들도 많거든요. 네.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 파이자나 모더나가 그 18세 이상에 대해서만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이제 접종 허가가 나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그 선진국에서는 12세 이상에 대해서 접종 허가가 나 있고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나라도 이제 그 약간 고연령층 또는 이제 고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이 완료되면 그 다음 단계로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한 그 접종을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 최근에 델타 바이러스가 높은 전파력을 가지면서 과거에 우리가 원래 바이러스에 대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려면 전 국민의 70% 정도가 접종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파력이 높은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집단 면역 수준을 도달하려면 훨씬 더 높은 접종률을 달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접종 또는 그 이하 연령에 대한 접종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집단 면역 목표가 당초 정부가 정한 게 70% 정도 네, 그렇습니다.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보다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그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한 백신 접종률 수준은 소위 감염 재생산수라고 하는 전파력의 수준과 이 궤를 연계가 같이 돼 합니다. 있겠죠. 예, 그러니까 전파력이 높은 바이러스가 나오면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한 접종 인구의 비율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델타 변이의 전파력을 그 재생산 지수로 한 6에서 뭐 9 정도까지도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원래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생산 지수를 한 2.5를 기준으로 했는데
그런 2.5일 때 70%였기 때문에 그게 6 정도로 올라가면 아마 전체 인구의 90% 가량이 접종을 해야 집단 면역 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0%요. 예, 그러니까 그렇군요. 거의 전 국민이 다 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뜻이고 그 얘기는 접종률을 한편으로는 높여야 되겠지만 예. 다른 한편으로는 접종률을 높여도 산발적인 감염이나 그 부분적인 대규모 집단 감염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 겨울이 지나도 계속 국민들이 실내에서는 마스크 쓰고 생활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지속 가능한 방역 체계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는 앞서의 말씀과 그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네. 예. 일단은 연령별 접종 계획에 대해서는 나왔는데 네. 그럼 이게 계획대로 진행이 되려면 네. 백신 수급이 제대로 또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주간 그 수급 상황에 따라서 실제 접종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3분기 접종의 주력이 이제 파이자와 모더나인데요. 파이자는 이제까지 상황을 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어 온 반면에 모더나는 좀 규모가 작은 회사이고 네. 자체 생산 시설을 갖고 있지 않아서 이제 가끔씩 그 품질에 문제가 생겨서 백신을 제때 공급을 못하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부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크게 보면 공급에 큰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전체 확보한 물량이 전 국민을 접종할 분량의 2배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리고 그게 3, 4분기에 대부분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서 일부 단기적인 차질은 있을 수 있어도 크게 보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든 오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얘기 들어보면 9월 중에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 이제 조기 달성이 될 것 같다는 얘기도 들어봤는데 자, 백신 접종 속도는 높여야 하는 것은 뭐 이견이 없습니다만은 앞서 저희 현장 브리핑 듣기 전에 김민 교수님께서 지금 유행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코로나와 함께 갈 수 있는 어떤 방역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전히 좀 코로나가 그래도 특별한 감염병이다 이런 시각도 네. 있거든요. 이제 두 가지 그 반론이 있는데요. 예.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아서 뭐 외국처럼 그러니까 영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미국처럼 그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완화하기 좀 어렵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이 있는데 예. 지금 과거 1.5%였던 치명률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예. 지금 0.2%로 떨어져서 0.1%인 독감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3분기에 접종을 그 충분히 한다고 예. 해도 떨어뜨릴 수 있는 치명률의 크기는 0.1% 정도에 불과합니다. 예. 그래서 감염의 확산을 막는데 앞으로의 추가 접종이 효과가 있겠지만 크게 효과가 있겠지만 예. 치명률을 떨어뜨리는 데는 별 효과가 없을 거다.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코로나의 장기 후유증 하나로 그 롱 코비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렸을 때 증상이 코로나 감염이 다 나은 이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되는 현상들을 이제 전문가들이 지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의 감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도 문제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강상의 피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갇혀 지내면서 자살률이 생기거나 응급 환자가 치료를 못 받거나 만성 질환자가 병원에 못 가서 상태가 악화되거나 하는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작년 말을 기준으로 하면 작년에 우리나라의 예년에 비해서 한 4천 명 정도가 더 많이 사망을 했는데요. 그 4천 명 중에 코로나로 사망한 환자 수는 800명이고 코로나 이외로 사망한 환자가 3,200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코로나로 인한 것보다 코로나 이외의 요인 대부분은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방역 조치로 인해서 사망한 환자의 수가 한 4배 가까이 더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는 눈에 보이지만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망자의 숫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규모가 훨씬 더 크다는 점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네. 다른
질병에 있는 환자들 혹은 네. 거리두기 때문에 또 다른 질병에 노출되는 이런 부분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네, 이해를 그렇습니다. 하면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의 효과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예. 그것의 비용을 고려해야 되고 그 비용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뿐만이 아니라 병원에 못 가고 서비스가 중단되고 돌봄을 못 받아서 그 죽는 취약계층의 문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지금은 거리두기 4단계에서 또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고 있는데 네. 거리두기 4단계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이 정도의 네.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리두기 4단계 플러스 알파를 하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확진자의 숫자를 줄이는 데는 효과를 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4단계 플러스 알파를 해서 우리가 치러야 되는 비용, 사회 경제적인 비용이나 앞서 말씀드린 취약계층이 사망하는 그런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할 겁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보면 4단계 플러스 알파로 가는 것은 확진자 숫자를 줄이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사회 경제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 유행을 반복하면서 이게 베이스라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최저점의 확진자 숫자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아마 4차 유행을 거치고 난 그 이후의 베이스라인은 아마 1,000명 내외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그래서 확진자 수를 과도하게 줄이기 위해서 과도한 방역을 하는 것은 부작용이 굉장히 많다. 예.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네. 의견이 나오던데요. 자, 오늘 당국이 발표한 50세 미만 그 백신 접종 계획에 더해서 앞으로 코로나 장기화 국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 들어봤습니다. 김현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